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철학사 마지막 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성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지금부터 경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잘 져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경험 철학 시작은 이 베이컨이었지만요, 실제로 경험 철학의 모든 기틀을 세운 사람은 바로 벤담이에요. 벤담 들어봤어요? 벤담? 이 벤담은 영국 사람이었대요. 영국의 그 판사를 꿈꾸는 하나의 판사 지망생, 이런 판사 쪽에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법정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영국은 어느 법을 따르냐, 여기에 대해서 이 벤담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올해 수능에 사실 저는 행정법이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이러면 내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부동산 지문 이후에 계속해서 인문학과 관련 없는 뜬금없는 지문들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딱 하나 빼고 다 나왔거든요. 그 딱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그래서 법적 용어를 조금 알아놓으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할게요. 자, 영국은요, 이 보통법을 따랐어요. 그 당시 보통법. 이 보통법이 뭐냐 하면 법전에 의한 판단이 있어서 죄를 주고 뭐 벌을 주고 이게 아니고요, 선배 판사들이 했던 거를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죄를 주는 거죠. 형벌을 주는 거죠. 이게 보통법이에요. 알겠죠? 보통법 뭔지 알겠죠? 자, 그런데 벤담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선배 판사들이 했던 거야? 이게 벤담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이 보통법과 반대되는 법이 뭐냐면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이 뭐냐 하면은 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판단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죠. 이게 성문법. 쉽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 현재 법 체계는 보통법과 성문법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선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형벌을 주되 그것의 조항은 반드시 법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판례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정법 공부해보면. 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앞에 있었던 판례를 뒤엎는 경우도 등장하긴 해요. 이런 것들은 항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성문법이다. 우리나라는 보통법과 성문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잠깐 얘기한 거예요. 뭐 법 얘기는 뭐 한도 끝도 없죠. 소급 적용한다, 부터 시작해서 징계 절차를 밟는다, 뭐 등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정리해 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영상 찾아봐 주시고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 이어나갈게요. 자, 벤담이 딱 봤을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선배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들이 뭐 얼마나 잘났길래 하는 거죠. 벤담이 딱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법조계를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각히 고민을 해요. 뭐가 맞는 거지? 내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멸을 느낀 거죠, 그 세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벤담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좀 더 영국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더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기준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벤담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쾌락. 인간에겐 쾌락이 있다. 우리가 흔히 쾌락 이야기하면 그런 음란마귀가 들어간 육체적인 것,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벤담은 14가지의 쾌락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14가지가 뭐냐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즐거움이 바로 뭐다? 쾌락이 됐어요. 쾌락. 먹는 것, 정신적인 것, 이것도 하나의 쾌락인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쾌락이 많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어차피 쾌락이 많은 쪽으로 간다. 사실 벤담을 이 어떤 공리주의 시초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이성 철학의 많은 것들을 품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진리의 추구, 행복이란 게 무엇이냐? 육적인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정신적 사랑이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따라가야 한다. 정신 문학을 굉장히 소크라테스가 말했거든요.
자, 그런데 벤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쾌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정신적인 것도 쾌락이고 어차피 인간은 쾌락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되게 이 영역이 넓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벤담이 뭘 했냐? 쾌락의 양을 정해요. 양.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쾌락이 많은 쪽으로 선택하자. 그러면 어떠냐? 손해는 안 보지 않겠냐? 되게 합리적이죠. 오히려 합리론을 주장한 데카르트보다 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쾌락의 양을 계산해서 옳고 그름의 답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 바로 뭐다? 공리주의.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그래서 벤담은 이게 각 개인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판단에서도 이 과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최대 다수의 행복. 최대 다수의 행복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일을 진행해야 옳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상이랑 잘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또 영국이란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영미법을 받아들였고 세계 1, 2차 대전에서 이 자유주의 국가가 승리했잖아요. 이 모든 사상의 기초가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철학은 잘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공리주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희생자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다수의 행복만 추구하느냐? 그러면 적은 쪽은 어떻게 죽어야 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질적 공리주의. 누구? 밀. 이겁니다. 공리주의는 쉬워요. 왜냐면 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벤담이란 밀만 알면 돼요, 여러분. 벤담은 뭐다? 양적 공리주의. 이게 누구? 벤담. 쉽죠? 밀은 뭐다? 질적 공리주의. 누구? 밀. 요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실 어떤 쾌락의 양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논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가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괜찮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미리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요게 주창한 게 바로 밀이죠, 밀. 요즘은 어때요? 아니 왜 꼭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면 안 돼? 요게 바로 요즘의 이론이죠. 요즘은 다 채워가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요즘의 논리 같아요, 사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벤담과 밀,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고 바로 마칠게요. 자, 한 척에 배가 있는데요. 배가 침몰을 했대요. 갑자기 배가 있는데 침몰을 했어. 자, 그런데 이 구조선에 사람들이 탔어요. 근데 구조선이 10인승인 거야. 그런데 사람이 11명이 탔네. 그런데 11명 중에 누가 있죠? 벤담이 있고요, 밀이 있고요, 또 칸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의를 하죠. 야, 한 명 이거 바다에 안 빠뜨리면 가라앉지 않겠냐? 봐봐, 좀 가라앉으려고 그래 하는 거죠. 이때 벤담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꺼낼까요?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빨리 골라내서 바다에 빠치자. 다 죽는다 이거. 야, 아니 한 명 안 빠뜨려서 11명이 죽느니 한 명 빠뜨려서 10명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이게 바로 공리주의. 알겠죠? 이때 미리 이야기하죠. 야, 그러면 한 사람이 꼭 희생을 해야 돼? 야, 10사람의 목숨은 귀하고 한 사람의 목숨은 귀하지 않아? 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성급하게 생각을 하냐? 네가 제비뽑기 걸리면 어떡할 거야? 요게 밀. 그렇죠? 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요때 칸트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정원 명령에 따르면 다 여기 얘기하죠. 여기 다.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에 의하면 생명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생명이 중요한데, 아니 구조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이는 게 모두의 판단에 정원 명령에 옳습니까? 옳지 않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청원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요게 바로 칸트. 알겠죠?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실 겁니까? 이야기하죠. 그렇죠? 저 같으면 제 베비 뽑아야죠. 내가 죽든 남이 죽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죠. 빨리 머리 굴려야죠. 네. 사람에 따라서 칸트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은 할 수 없어요. 그게 철학이니까. 하지만 진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자, 철학사 여기까지만 해도 뭐 큰 맥은 끝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핵심 정리해주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뭐 다 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철학사 지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비문학에서는 반드시 시대, 또 인물, 또 주장이 나온다고 했죠. 요거 세 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늘 이야기하죠. 자, 먼저 고대 시대를 들어가면요, 반드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요. 대조군으로 반드시 소피스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렇게 알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갈까요? 그러다가 중세 넘어가요? 안 나온다니까. 중세 헬레니즘 당연히 안 나오죠. 어디? 데카르트. 바로 현대로 넘어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수능에서는 이념과 종교는 당연히 배제하니까요. 이러면서 합리론 나오죠. 합리론. 또 연역법. 딱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데카르트 나오죠. 그러면서 뭐 사유와 또 뭐죠, 연장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야 100%. 그러다가 어디로 빠질까요? 내용이 칸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어디? 펜담 나와요. 얘가 먼저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다가 끝은 어떻게? 칸트래. 펜담. 민주주의. 이렇게 끝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철학사 지문의 흐름이에요. 항상 정해져 있는 흐름.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강의 한 번 더 돌려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복습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차적으로 한번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